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직 다 잘 보고 왔죠? 다 잘 본 학생들은 여기 없는 거죠? 눈 안 보이는 학생들은 잘 봐서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앞으로 6월 23일이죠. 6월 23일에 있을 서울시 시험을 대비해서 아침 실전 모의고사 첫 1회고요.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간단하게 OT를 한 2분 정도만 하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어요. 앞으로 저랑 4주 동안 만나볼 거예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우리 다 열심히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힘들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16회 이렇게 월에서 목요일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느냐 대충 알고 다 오셨겠지만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서울시 문제, 어차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랑 수업을 안 듣더라도 본인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이런 데서 서울시 7급, 9급 문제 최근 5년, 10개년 거는 뽑아서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당연하죠.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풀어보셔야 돼요. 그거를 저랑 같이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7급하고 9급 서울시 시험 문제를 다 변형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출을 많이 돌린 학생들은 10회독 이상 돌렸기 때문에 이미 답을 다 외웠어요. 안 외운 학생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외웠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오시면 문제지랑 OMR 카드랑 매주 월요일 날은 어휘 한자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픽업을 하세요. 그래서 10분 동안 시간을 재고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40분 가량은 제가 해설 강의를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듣고 끝나냐?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네, 복습. 복습 안 하면 헛거예요. 100문제 풀어서 10개 틀린 학생들은 1000문제 풀었을 때 100개 틀립니다. 똑같아요. 복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은 다 필요 없어요. 복습해서 덜 틀리기 위한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 그래서 월, 화, 수, 목 문제 푼 거를 매일매일 자기가 3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하루 수업이 없다고 놀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이제 늦잠 잘 시간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1시간 아니면 2시간 잡아서 월, 화, 수, 목 한 거 다시 한번 쫙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에 16회 본 거 다시 한번 틀린 거 쫙 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어휘 한자. 지금 국가직에서나 지방직에서 작년보다 어휘 한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4문제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2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3월 24일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네, 그쵸? 그래서 어휘 한자 자료는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한자는 꾸준히 암기를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어휘 한자 자료는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니죠. 이미 푸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월, 화, 수, 목 여기 문제에 우리가 어휘 한자 자료 문제를 풀 텐데 여기에 있는 선지에 있는 어휘 한자 자료를 매주 싹 긁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긁어가지고 모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크게 나눠드린 이유는 한자 획을 보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 조금 귀찮지만 한자 획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인쇄를 하는 거니까 들고 다니면서 봅니다. 첫 번째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요. 화장실 갈 때 보시고 두 번째 수업 때 와서 5분 10분 전에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눈에 익히시고 네 번째 해설 보면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보시고 금요일날 한 번 더 보시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해놓고도 이거를 못 외웠다 한자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본인의 잘못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도록 시험 보고 자책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은 총 15문제가 나갈 거고요. 문법 기범은 7문제, 어휘 한자는 한 4문제, 독해문학이 한 4문제 될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3월 24일 날 서울시 9급 있잖아요. 추구한 문제. 그때 독해가 5문제 나왔어요. 물론 짧긴 했지만 독해 문제가 아무래도 증가하는 추세니까 4문제 정도는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1회고요. 1회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겠죠.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고 OMR 맞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시작하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작되네요. 자, 1번부터 볼 건데 일단 요거 안내 하나 드릴게요. 지난 5월 19일 지방직 9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미 다 보셨겠지만 해설 강의를 추가로 저한테 듣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일 실강이 있어요. 내일 바로 5월 29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참석하실 학생들은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밑줄친 부분이 동일한 의문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이제 쉽죠. 동일한 의문 현상 중에 자, 건너도 건너지 가. 이걸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모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이 보여야 되겠죠. 모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이에요. 뭐냐? 만나면 싫어서 하나 빠지고 만나면 싫어서 하나 빠지는 거예요. 아나 어만 그래요. 다른 거 우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음 탈락은 이렇게 된다. 똑같이 아시 만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시 되는 거고 어시 만나면 똑같이 없어져서 어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줄어드는 거죠. 맞춤법에도 규정이 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번부터 보시면 늦었으니 어서 자. 요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자다의 자죠. 어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감과 어미는 세트예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탈락, 음운 탈락, 동음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다리를 건너다죠. 건너다에 어도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도라는 어미는 없어요. 어도가 붙어서 싫어, 어가 하나 탈락한 거죠. 건너, 어도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이게 포인트가 있었어요. 일단 가보면 알 수 있겠지. 가다가 본용언이고요. 보다라는 건 한번 해보다, 시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되겠죠.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결합한 케이스다. 그래서 당연히 연결음이, 보조적 연결음이 가보면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보면. 그래서 아에서 탈락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보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만 아니게 되겠죠. 3번은 건너다에 뭐뭐지 마라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어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건너지 마라 이렇게 돼서 동음 탈락, 탈락 현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형태소 문제 중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번 지방직 그 라이브 특강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는데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분류를 일단 항상 먼저 해야겠죠. 형태소는 뭐예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뜻을 가진 놈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다 잘라줘야 돼요. 시제도 잘라줘야 돼요. 높임도 잘라줘야 돼요. 다 잘라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형태소. 그래서 두 개로 구분을 한다. 자립성이 있냐, 혼자 쓸 수 있는 놈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다라는 거죠. 자립 못하는 놈은 의존하는 애니까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없으면 형식적인 애니까 형식 형태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의 다른 말은 어휘 형태소 이런 것도 나오니까 서울시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 다른 말, 문법 형태소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 형태소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보통 통상적으로 의존 형태소는 다 형식 형태소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고요. 딱 하나 예외한 거 뭐예요? 뭐지? 대답해줘. 왜 안 해? 잘함시롱. 의존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이상한 놈이 한 놈 있더라. 뭐? 왜 얘기를 안 해요? 어간, 그죠? 네. 먹다의 먹 같은 이런 놈 혼자 쓰지는 못해요. 의존적이에요. 어미가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만 의미는 얘가 갖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이면서 의존 형태에서는 어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문제 풀고 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형태소를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선생은 명사, 님은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 께서는 조사, 주격조사 중에 높임을 나타내는 께서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름 대신에 가리키는 거죠. 대명사.
그 다음에 들, 요게 포인트인데, 들, 포인트. 정답 4번이었기 때문에 들은 우리들, 너희들, 사건들, 학생들,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딱 붙어서 써야 돼요. 에게는 조사, 숙제 명사를 조사, 주신다 형태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신다는 주다에서 왔겠죠. 주다에서 주가 어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주시고 이 신다가 시라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하고 니은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놈이 어말 어미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주시인다. 형태서 부탁할 때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지 시제의 의미가 있는지 이게 니은 대신에 엇이라는 과거가 들으면 주시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과거 되는 거고 니은은 현재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선생님께서의 선생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숙제를 해 숙제 둘 다 오케이. 혼자서 뜯어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 형태서가 맞지만 이 들은 뭐랬어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그래서 실질 자립 형태소에 해당 안 되죠? 전미사는 붙였으니까. 요거 빼먹었네. 의존 형태서면서 성식 형태소인해를 외워버리면 자립이면서 실질인해는 다 해결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존이면서 형식인해는 뭐? 접사, 어미, 조사 요 세 마리만 외우면 된다. 의존이면서 형식인해. 접사, 어미, 조사. 형식 따위는 접어줘. 제 수업 들은 학생들 다 이렇게 외우고 있죠. 형식 따위 접어줘. 접어줘,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어간 모두 의존 형태소구나 보면 되겠고 님은 전미사, 르는 조사, 다는 어말어미 다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에 해당하죠. 선생님께서 선생, 숙제, 주 요거는 의존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다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태소에 대한 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봐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립 형태소 우르르 많아요. 관심 없어요. 왜? 우리는 의존하고 형식 형태소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자립 실질로 넘겨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는 조사, 요거 있죠. 접어줘 빼고 어간 하나 있죠. 접어줘 여기 있죠. 그래서 어간만 여기 어디 있어요? 어간만 의존이면서 실질에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죠. 요것만 어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실질 형식 이런 게 있고요. 국회직에서만 특이하게 요거 하나 나왔었는데 그냥 정의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특이 형태소, 유일 형태소, 불구 형태소란 놈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솔길에 오솔 같은 놈, 아니면 착하다의 착 같은 놈, 아름답다의 아름 같은 놈은 아름스럽다 이런 말 없죠? 아름답다라만 결합한단 말이에요. 얘는 특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번. 제가 밀고 있는 거죠.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묻고 있어요. 상대 높임법은 듣는 상대방 높이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우리 실전 모의고사니까. 듣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이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 하나. 대화체, 우리 이야기체, 문장에서는 모두 상대 높임법이 쓰입니다. 모든 문장에는 상대 높임법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이 쓰였냐 안 쓰였냐 이런 문제보다는 상대 높임법 중에서 어떤 게 쓰였냐가 나와요. 상대 높임법 중에서 높임이 쓰였냐 낮춤이 쓰였냐 이런 게 나오거나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 등급은 우리가 항상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격식 있는데 쓰는 거 격식체 아니면 비격식 아무 때나 쓰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격식체 뭐 있어요? 합쇼체가 있고 하오체가 있고 힘 좀 내봐요. 우리 이거 다 들어놓고 왜 모른 척 입을 딱 다물어.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하계체가 있고 헤라체가 있다. 그쵸? 그 다음 비격체는 뭐예요? 밥 먹어요. 공부하러 가요. 해요체가 있고 해체가 있죠. 공부해. 해체가 있죠. 비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절반 나누면 된다 그랬죠? 절반 나눠주면 돼요. 절반 낮춰서 얘는 높임이고 얘는 낮춤이에요. 절반 잘라서 얘는 높임이고 얘는 낮춤이에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시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합쇼체는 십시오. 특이하게 시지요, 뭐뭐 하시지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십시다, 드십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십시오. 이거 좀 특이하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오체부터는 쉽게 들어가죠. 하오체는 뭐? 오소구려라고 암기하라고 했어요. 오소구려 하면 돼요. 오소구려. 하오, 하사, 구려. 오소구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 십시다에서
시 하나 빼면 하오체가 돼요. 시 하나 빼면 합시다가 되죠. 그럼 이건 하오체가 됩니다. 하십시다는 합쇼체, 합시다는 하오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계체, 하계체는 뭐예요? 이런 요카라 그랬죠? 이런 개세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세네나가 이렇게 요걸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헤라체, 헤라체 들어가면 철수야 어서 자라. 문장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어서 자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 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라체는 라로 끝나는 놈, 다로 끝나는 놈, 자로 끝나는 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체는 여러분 요자 들어가는 거 다 헤어체예요. 요 시조 빼고 헤어체는 쉽고 해체는 그냥 반말체죠. 어서 먹어. 그래서 요거는 연상을 해라. 애기, 갓난 아기한테 내가 밥을 먹일 때 어서 먹어. 꿀떡 받아 먹었어요. 아이고 먹는구먼. 잘 먹는군. 끝났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먹어. 먹는구먼. 먹는군.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답이 몇 번? 4번이죠. 이런 개세네나가 한 다음에 능군, 능군, 능구먼 요거는 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하계체, 밑에는 해체 이렇게 돼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일전에 뵙는 분인데 자 4번 나는 내일 꼭 극장에 갈 터이다. 이 터는 의존명사고요. 다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묻고 있어요. 요거는 두 개만 구별하면 돼요. 을 뒤에 쓰였냐 아니면 은, 는, 던 뒤에 쓰였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리을 뒤에 쓰냐 니은 뒤에 쓰냐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리을 뒤에 쓰면은 추측, 예정, 의지 이런 걸로 쓰이고요. 은는 던 뒤에서는 처지나 형편 이렇게 쓰입니다. 처지나 형편. 그 정답은 1번이에요. 같이 리을 뒤에 와요. 네. 의미는 약간 딱 들어맞진 않아요. 내일 꼭 극장에 갈 터이다. 약간 의지 쪽에 가깝고요. 시장할 터인데 추측에 가까워요. 그래서 의미가 딱 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을 뒤에 오냐, 은 뒤에 오냐 이걸로 구별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처지 형편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핵심이었죠? 우리 이거부터 봐야 되죠. 뭘 많이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1번이 왜 40%일까요? 1번 건너어도 이것 때문에 헷갈렸나 봐요. 1번 40%, 4번 60%, 5번 68%, 1번, 4번, 5번, 7번 56%? 7번? 7번은 왜 이렇게 틀렸어요? 3번, 4번하고 헷갈렸나요? 그렇네. 참 3번,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약한 거 문학사 13, 14, 15번 다 난리 났어요. 1번, 4번, 5번, 7번 그렇고요. 13, 14, 15번 다 난리 났어요. 44%, 52%, 56%. 그냥 손을 내려놓은 거죠, 이제. 네가 해줘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러니까 내가 아침 수업 온 거지. 이러는 거죠.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게 제가 할 일이죠. 이렇게 떠서 먹여야죠. 서울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자, 5번. 이건 생각보다 좀 그래도 맞았어요. 68%면 그래도 괜찮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네? 대답해요. 4번. 증세국어의 문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태자가 누군지 알게 뭐야? 몰라도 돼요. 태자가 석보상절이니까 여러분이 기초적인 건 알겠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본인이 제기대명사예요. 당신께서란 뜻이에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철수는 맨날 자기 맘대로 해.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시나니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고 자기가 본인이 자비를 베풀겠다 하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꽃과 과실과 풀과 나무를 먹으리도 이시며 먹을 사람도 있으며 라는 뜻이죠. 이건 석보상절에 나온 얘기고요. 석보상절은 뭐예요? 석보상절은 수양대군이 만든 거죠. 쓴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섞어서 아빠 먼저 아들. 그래서 월인 석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는. 그래서 석보상절 부처의 일대기를
요렇게 똑같은 내용을 3번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건 해설지를 참고하시고 1번부터 봅니다. 중세국어의 문법이에요. 태자 이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맞게 되겠죠? 왜? 모음 뒤에 태자,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는 짝대기 이만 씁니다. 그래서 주격조사의 용법을 보면은 자음 뒤에서는 뭐라고 써요? 통째로 다 쓰죠. 이가 옵니다. 성손이 뭐 이으셔도 뭐 늦으셔도 경천근민 하셔야 뭐 구두리시다 기억나죠? 나요? 성손이 이렇게 자음 뒤에서 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는 이만 와요. 이렇게 태자 가라고 해석은 하지만 짝대기 이가 주격조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서는 똑같이 연속되는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온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할 때 불이 깊은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따로 이런 거 안 써준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맞게 되겠고 2번 기억에 이루샤는 이르다의 높임말이 쓰인 것이다. 맞게 되겠죠. 우리 중세 높임법에 주체 높임법은 2개만 기억하면 되죠. 시샤, 샤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시샤예요. 그래서 시가 붙을 때는 뭐 자음어미 앞에서 시가 붙는다. 샤는 모음어미 앞에서 붙는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겠지만 딱 구별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시는 자음어미 앞에 붙는다. 나머지는 샤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샤는 주체를 높이는데 시샤 주체를 높이는데 시는 자음어미 앞에 샤는 모음어미 앞에 붙는다. 하시나니 니은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자음어미 앞에서는 높임을 표현은 시가 붙이고 나머지는 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자, 무슨 부처 이런 거 나오면 임금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높여야겠죠. 높임법이 쓰였겠구나 예측을 하셔야 돼요. 2번 맞게 돼 있고 니은 풀은 아직 원순 모음어가 일어나지 않은 표기이다. 맞게 되겠어요. 원순 모음은 입술이 동그래야 되죠. 그래서 풀 하면 으죠. 소리가 이상한 거야? 풀, 으가 되겠죠. 그래서 으는 평순 모음이죠. 그래서 원순 모음은 으가 우가 되는 걸 얘기해요. 요거는 17세기 말에 등장해서 18세기에 성행을 하게 됩니다. 확립이 되게 돼요. 18세기 근대 국어의 특징이에요.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서 원순 모음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어 이런 거 선지가 나오면 뭐만 보시면 되겠냐면 뭐만 찾냐면 물, 불, 풀 요 3마디만 찾으면 돼요. 이게 물, 불, 풀로 되어 있으면 원순 모음어가 된 거고요.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 불, 풀 이렇게만 찾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었죠. 1, 2, 3번은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4번은 몰라도 찍었어야 돼요. 1, 2, 3번 공부는 우리가 너무 기초적이에요. 주격조사 정도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세국어 외워줘야 되겠고 원순 모음어는 물, 불, 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4번은 몰라서 틀렸겠지만 속어를 하고 4번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시면은 시샤라 그랬죠. 높임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높임의 표현이 나올 때가 없잖아요. 부처님 안 나왔죠. 임금님 안 나왔죠. 님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꽃과 과실과 풀과 나무를 먹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시다는요. 지금 말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시다는 이시다 또는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머글이 우리 국가직 때 나왔죠. 여러분 헷갈렸죠. 머글이도 있으며 먹을 이도 이런 거예요. 저기 지나가는 이를 보아라 할 때 그 이 의존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리을이 이어적기 됐죠. 연철. 그래서 머글이도 이시며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6번은 그래도 좀 더 맞았어요. 72%.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근대 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근대 국어에 대한 설명. 근대 국어. 여러분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10세기 이전에는 고대 국어입니다. 10세기 이전에는 고대 국어. 10세기부터 16세기는 중세 국어. 17세기부터 19세기는 근대 국어. 20세기 이후로는 우리 현대문법 지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국어 이렇게 되겠고요. 포인트는 고대국어는 차자표기밖에 안 나오죠.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가 뭐 많아요. 훈민정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가끔 뜬금없이 이렇게 근대국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알아두셔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다른 선지 몰라도 요건 확실히 알죠, 우리가.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구별한다라고 하면서 수업 중에 우리는 판정 의문문 yes, no는 판정가, 가나 아형으로 끝난다 이렇게 했었고,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데니까 의문사 고. 지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표정이 모른다는 표정 있어요. 예. 예,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구별됐는데 언제부터? 중세국어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대국어의 특징으로 볼 수 없죠. 판정, 가, 의문사고. 우리 나중에 아마 문제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1번 언문일치, 말하는 거하고 쓰는 게 일치되지 않았다. 맞아요. 언제 일치됐냐? 20세기 들어와서 일치됐다. 그냥 이건 암기예요. 언문일치는 20세기 끝.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시상법, 시제와 상에 대한 건데 이거 몰라도 돼요. at, at은 근대국어 때 확립됐습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유성 마찰은 성대를 울리는데 뭐 관심 없고, 순경은 비읍하고 반침이 소실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맞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소실문자 우리 소실식이 다 외웠어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시실날실 엮듯이 공부한 거에서 추측하셔야 돼요. 소실식이 어떻게 되느냐? 4글자가 없어졌어요. 28자에서 4글자가 없어져서 24자죠 지금. 눈, 코, 입, 점, 순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마다 가르치실 때 눈, 코, 입, 점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서가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네. 뭐 이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든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언제 사라지느냐? 얘네들은 불쌍하지만 만들자마자 사라졌어요. 15세기에 불쌍하지만 만들자마자 사라졌어요. 예. 15세기 왜 불쌍하냐? 왜? 훈민정음이 1443년 창제죠. 369, 3년 창제, 6년 바포. 그 다음에 얘네들 16세기 전후해서 사라졌습니다. 임진왜란, 임난 전후라고 그래요. 임난은 언제? 외적들 159 인내, 이놈 시키들 159 인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임난 전후에 사라졌다. 그 다음에 아래야만 17세기의 음가, 소리가 사라졌다. 20세기의 표기도 사라졌다. 표기가 언제 사라졌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표기, 그죠? 표준 안에서 사라졌더라.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표기는 계속 있는데 소리만 바뀌어 있다. 아래와 고유의 소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눈은 애꾸눈으로 바꿔주면 더욱 좋다. 순경의 비읍부터 이상하게 생겨먹은 된소리 표기, 이게 동국정은식 한자음에만 쓰였거든요. 이런 애들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경은 비읍하고 반치음은 언제 사라졌어요? 15, 16세기에 사라졌죠? 17, 19세기에는 없다. 당연하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요거를 선지를 소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출선지가 왜 똑같이 안 나와요, 선생님? 당연하죠. 교수님들이 바본가요? 똑같은 거 뺏겨나면은 혼나는데 돈 받고, 그죠? 당연히 응용해서 내십니다. 난 7번. 정답은 3번이죠. 요걸 많이 틀렸던데, 어따가 되고 반말이야. 얘는요, 좀 우리 눈에 익숙진 않지만, 어따가, 요게 표준어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의 준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되고 반말이야 라는 거죠. 어디에다가의 준말은 어따가 라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는 거지가 하는 거니까 맞게 되겠고, 얽히고 설키다는 한글 맞춤법 총칙.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해서 어떤 단어는 소리대로, 어떤 단어라는 어법, 의미대로 적는데 얘만 예외 조항이에요. 한 단어 안에 표의주의도 있고 표음주의도 섞여 있는 예외적인 단어니까 가끔 등장합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소매나 바짓가랑이를 말아 올리다는 걷어 붓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8번.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로마자 표기법은 의문현상 다 반영해요. 다만 반영 안 하는 거 뭐? 된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극락전 하지만 J로 발음이 되고, 불국사 하지만 S로만 되고, 독도 하지만 D로만 되죠. 촉성누, 요게 촉성누라서 된소리 되기는 발음 안 한 게 표기 안 한 게 맞지만 뭘 해줘야 돼요? 비음하는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촉성누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맞아야 돼요. 틀린 학생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8번 3명 틀렸어요. 이런 건 여러분 기초. 이런 거 틀려주면 큰일 나요. 남들 틀리는 거 틀려야지 남들 다 맞는 거를 틀리면 안 돼요. 됐어요. 그다음 9번 한자는 여러분 열심히 암기하세요. 오늘 문학사 정리를 살짝 해야 돼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의미관계가 1번은 유의관계예요. 비슷한 애예요. 발송, 우송은 비슷한 아입니다. 나머지는 반의관계죠. 공급, 수요, 탈퇴, 가입, 악화, 호전 다 이런 거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다 있어요. 그 다음 10번 다음 중에 이렇게 한문으로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7년도에 나왔으니까 나왔죠. 17년도 서울시 7급 나왔으니까 볼게요. 운종용, 풍종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 가는데 구름이 따라가고요. 범 가는데 발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즉 단을 가는데 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구하고 조춤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비슷한 거 뭐예요? 3번. 구름 갈지 비가 간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똑같고요.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다는 거는 그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거고 말 갈 때, 소 갈 때 다 다녔다. 온갖 군데 다 다녔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징조가 보이면 결과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얘기죠. 11번 뜻이 비슷한 사자성어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지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네. 운리지차는 큰 차이라는 거죠. 구름과 진흙의 차이, 엄청난 차이. 백운고비는요, 타양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주상구, 양과 분비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도움을 준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얘기고 동병상련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여현하 아니면 현하지변 말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금야행, 야행피수 비단옷 입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랜만에 공명을 이루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슬프다 이런 얘기죠. 비슷한 사자성어는 알아두셔야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 12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 찾는 문제였어요. 중심 내용은 앞으로 그 세 종류의 독해를 우리가 보통 볼 건데 주제, 제목, 중심 내용 찾기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전개 순서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용 일치, 불일치, 부합하지 않는 거. 요 세 개의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은 주제 찾기죠. 중심 내용인데 문제가 이해로 적절한 거라서 조금 애매한데 중심 내용, 주제, 제목 찾기는 어떻게 한다? 그냥 쓱 봐도 되지만 시간을 전략할 때는 어떻게? 첫 줄, 마지막 줄. 문단이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읽어야 주제가 명확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이걸 다 읽잖아요. 너무 신기한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해요. 매력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그 단어에 꽂힙니다.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문제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거 실제 기출 그대로죠. 기출 그대로요. 봐요. 이해로 적절한 것이고 중심 내용 찾기 문제였기 때문에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 뭐예요? 시장적 사고가 전통적 삶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이 좋아라, 아이 싫어해요. 싫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별로 안 좋다 이 얘기하고 있네 라고 마지막 문장을 가요. 마지막 문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시장이 침입하도록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대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비시장적인 규범이 뭔지 시장 사고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뭔지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 두 문장만 보면 주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보세요. 정답이 몇 번일까? 1번.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는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은 금복무 출산이 있다 어쩐다. 이거 너무 지엽적이죠. 그리고 본문이랑 다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에 군복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첫 줄하고 마지막 줄 읽었을 때 요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된대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게 맞게 되는 거죠. 3번,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얘기에 혼옥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친화적 사고가 전통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그랬지 무조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줄 마지막 줄 읽었을 때 2번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우리 서울시 대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골머리를 썩히는데 계속 반영을 할 거예요. 왜? 실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일단 봅니다. 다음 시들을 발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묻고 있죠. 요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국문과가 아닌 이상, 시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은 이상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중요한 시 몇 가지를 항상 배워놓고 암기해두고 그것들을 배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디귿하고 리을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개 시는 중요해요. 자주 나오기도 하고. 디귿은 찰싹 때린다, 부순다, 부숴버린다 라고 해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예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해서 소년이라는 동인지에 실렸는데 소년에게라는 시인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최초의 신체시, 최초의 새로운 형태의 시라는 거죠. 그전에는 시조 이런 것만 지었는데 최초의 신체시.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1908년도에 등장했다. 최초의 신체시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철썩철썩 척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 연마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신동엽 시인의 뭐예요? 껍데기는 가라죠. 그래서 껍데기는 필요 없어요. 가식 필요 없고 우리는 순수만을 추구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 순수만을 추구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4월이죠. 4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4.19 혁명.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그냥 4.19 시인 이렇게 암기해도 돼요. 4.19 시인 신동엽이다. 그래서 요거는 1967년 작품이에요. 그러면 1908년, 1967년 끝나는 거예요. 얘가 디귿이 제일 먼저, 리을이 제일 마지막. 중간 건 모르겠어도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 시를 한번 볼게요. 기역은요, 백석의 여승이고요. 1936년 시죠. 네, 6년 시예요. 1936년도는 우리가 일제치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여승은 합장하고 옛날같이 늙고 불경처럼 서럽고 온갖 서러움이 다 나와요. 그죠? 이거는 일제치하에서 이 여자분이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그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일제의 수탈에 의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백석의 여승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시의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승은 합장했다 나오고요. 이 현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얘기가 나와요. 지아비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았다. 딸은 도라지꽃이 예쁘다고 돌무덤에 갔다. 막 닭살 돋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라지는 죽음을 상징하고요. 돌무덤에 갔다라고 아기가 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이 사람이 모든 걸 초탈하고 여승이 됐지만 과거의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간 게 아니라 현재가 나오고 과거로 나온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요거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요거는요. 김수영의 눈이고요. 순수, 정의로움의 갈망, 1956년 작품이에요. 김수영 시인은요. 눈은 살아있다. 시인이야, 젊은 시인이야, 칵 가래라도 뱉어보자. 이런 눈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이라는 시도 있어요. 풀이 누웠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다. 다시 눕는다, 일어난다. 이런 시 있죠. 그게 바로 이 김수영 시인의 시입니다. 참여 시인이라서 그런 류의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36년 일제 수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30년대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문학사 문제를 이 14번 한 번 더 풀 건데 그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 한 5분 정도 더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안해 주세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겁니다. 현대문학사.
1909년 이전까지는 정리하시면 돼요. 쓰셔야 돼요. 개화사상이에요. 개화사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소설, 신체시가 등장합니다. 최초의 신체시 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철썩철썩 나오면 아하 1908년 작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910년이 등장을 하고요. 개화사상이 등장하면 지식인들이 먼저 흡수를 한 다음에 우매한 민중을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요. 뭘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민족적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죠. 계몽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포인트는 2인 문단 시대다. 1910년은 2인 문단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선, 이광수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제가 최소한의 뼈대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살을 붙여 나갑니다. 최남선, 이광수. 이광수의 대표작에 무정이라는 게 있죠. 무정이라는 소설에 남녀가 쌍쌍이 나와가지고 연애질은 안 하고 자꾸 민중들을 계몽시켜야죠. 과학을 줘야죠. 가르쳐야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일이 현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연애해야지. 아무튼 무정, 민족적 계몽주의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 1920년. 20년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 다음에 발생을 하죠. 뭐죠?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그렇죠. 3.1운동이 실패했어요. 너무나 좌절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낭만주의, 태폐주의, 자연주의 뭐 이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주의. 무슨 주의주의는 죄다 1920년도에 나와요. 무슨 주의 다 이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카프 나오죠.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나오죠. 카프는 뭐냐? 목적주의 문학이고요. 어떤 계급주의 문학이에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 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920년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잡지도 되게 많아요. 문학 잡지도 동인지가 엄청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 예술가들을 하나 넣어볼게요. 가장 잘 아는 우리가 김소월하고 한용운이 1920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한용운 시인의 작품이 나오면 아, 이거 1920년대 자기겠거니 대충 추측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30년도에는 뭐 별거 없어요. 일단은 개화사상이 나오면 민족적 계명주의가 나왔고요. 카프,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급을 추구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 성향이 나오게 됐어요. 항상 모녀의 사조는 핑퐁, 핑퐁. 요거 나오면 반대, 요거 나오면 반대 이렇게 가요. 그래서 계급, 목적주의니까 반대로 뭐? 아니야. 문학은 순수해야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무슨 계급이야, 목적이야. 문학은 순수해야 해. 순수 문학을 추구하게 되겠고요. 특이한 점은 1930년도에 모더니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모더니즘, 뭐 주지주의 시, 사실주의 시 이러면 1930년대가 되겠어요.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고요. 모더니즘, 현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브나로드 운동, 이래가지고 문맹퇴치, 농촌 계몽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문맹퇴치 운동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940년대 중요한 사건 뭐 있어요? 1945년도에 있었던 게 뭐예요? 네? 8.15 광복. 여러분 국사 알아주셔야죠. 광복이 있었죠. 광복이 있어요. 원래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두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복이 있기 전에 일제의 스타일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해방에 대한 문화. 해방됐으면 우리끼리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북이 대립을 하고 시작하죠. 이념 대립을 하기 시작해요. 좌우 대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립이 극한에 달아서 1950년대 뭐가 발생하죠? 6.25. 그렇죠. 6.25 전쟁. 그래서 전쟁에 관한 문학이 1950년대 나오고요. 전쟁에서 사람을 막 학살하니까 사람의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탐구하게 되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이쪽에 등장을 하죠. 실존주의. 그 다음에 1960년. 60년에 아까 뭐 했어요, 우리?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 그렇죠.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4.19 혁명. 그래서 반독재 민주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 4.19 혁명이 있었고 1960년대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이 대립을 하죠. 순수해야 될까? 아니야. 사회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지. 순수와 참여의 대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현실에 대한 문학이 있게 되겠고요. 일단 마지막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드디어 뭐가 일어나죠? 이때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택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때 있었죠. 광주 민주 이거 여러분 안 써도 알잖아요, 그죠? 70, 80년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이때 민중문학 다양한 주제를 가진 민중문학이 태동을 하고요. 산업화의 폐해, 그쵸? 산업화의 폐해, 농촌의 피폐, 농촌의 붕괴 다 이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970, 80년대 문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4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3번. 쓰느라 바쁜가요? 네. 우리 이거 또 할 거예요. 네. 3번. 모더니즘 나오면 몇 년도? 1930년도 끝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고요. 모더니즘 이렇게 나오면 1930년도 무슨 주지주의 뭐 이런 거 나와요. 3.1운동의 좌절로 인해서 나왔대요. 그럼 바로 다음 시기겠죠? 1920년, 그렇죠. 1920년도 이렇게 되겠고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어요. 강복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1940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민족적 계몽주의는 개화 사상이 들어온 직후 1910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문학사를 이만큼 두꺼운 걸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못 외워요, 여러분. 그걸 외울 수 있으면 여자리 있겠어요? 우리 못 외워요. 그러니까 틀을 가지시고 요 기본적인 걸 암기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요거 하나 해야 되는데. 그죠? 동인지 순서 한번 해야 되죠? 동인지 순서. 1920년대에 동인지의 천국이었어요. 시간이. 1919년 이후 1920년대에 쫙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수업 듣는 학생이었지? 연배기 해야 되나? 천지가 창조가 돼요. 천지창조, 예수님이 하나님 종교랑 상관없이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 다음에 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 무너진 거죠. 폐허가 돼요. 폐허 속에 한 떨기 장미가 태어나죠. 장미꽃이 핍니다. 장미촌. 장미가 펴야 꽃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백조. 카메라가 잡히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실 분은 금성이 나타나요. 조선문단. 이렇게 조선일보가 나중에 등장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청지가 창조가 된 다음에 개벽이 일어나고 다 없어진 폐허가 된 다음에 장미 한 떨기가 피고 그 다음에 백조가 날아들고 그 다음에 금성 조선문단. 여기까지 가면 돼요. 되세요? 그 다음 15번 마지막입니다. 어느 작품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이 작품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작품은요. 1908년 작품이에요. 1908년 언제예요? 개화 사상이 들어왔을 때 작품입니다. 그래서 금수회의록이라는 작품이라서 인간 사상의 악행을 8가지 동물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화적으로 풍자하고 있어요. 이솝 우화 생각하시면 돼요. 이솝 우화. 그래서 보시면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쩌고 우리 인류가 어쩌고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금수회의록 여기서 나왔죠. 금수회의록인 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8가지 동물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인류를 논박할 일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요거는 지식형 문제고요. 이 금수회의록은 1908년 작품이죠. 아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죠. 전통 문화에서 인재 개화 사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와 반성, 추상적인 방안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소설에 이걸 바라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계약이 당면과제를 수용하려 했다. 요건 맞고요. 우화소설 양식, 계명의식. 요거는 포인트죠. 요거는 선지로 나오려면 요거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표면적으로는 동물이 인류의 부패 타락 논박했지만 실제로는 비판과 풍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이라서 문학사를 정리해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고생하셨고 뒤에 성적표 삭제 확인하시고요. 앞에서 해설지를 받아가시면 카메라를 싹 다 가렸어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